국민의힘이 쪼개졌습니다. 오늘은 누가 배신자인가를 두고 보수가 둘로 갈라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당을 흔든 배신자를 정리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정치 생명을 끊었다고 반박합니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이후 보름 만인데요. 이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식적으로 반발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동혁 지도부에서 결정한 한동훈 제명에 대한 양측의 생각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작은 지난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비난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대표의 부인, 딸, 장인, 장모 등 가족의 명의도 활용돼 총 1631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것인데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글은 김건희 관련 게시글 137건, 윤석열 관련 게시글 77건, 추경호 관련 게시글 66건 등 순으로만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김건희가 한 대표를 주기로 했군요. 미친 윤석열, 미친 역적, 나경원 정치 생명 끊어버립시다 등 평소 한동훈의 이미지와 다소 다른 내용들이 밝혀져 당시 파장이 컸습니다. 결국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이 최고위에서 통과돼 한동훈 전 대표는 최소 2031년까지는 국민의힘에 복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34%는 제명 결정에 대해 잘했다, 또 34%가 잘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8%가 잘했다, 35%가 잘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분노는 분명합니다.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같은 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음해성 게시물을 작성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당 지도부와 계속해서 반목하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제명이 옳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현재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 당 지도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12.3 계엄 당시 한동훈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친한계 의원들을 참여하게 했고 이후 탄핵에 찬성하는 등 당 주류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한계 좌장으로 여겨졌던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과 갈라서고 당대표가 되며 당과 한동훈의 사이는 계속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은 강성 지지층에게 이재명보다도 더 싫은 정치인, 배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지도부와 가까운 국민의힘 인사들도 날이 서 있습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제명 직후 페이스북에 당원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기회가 있었음에도 걷어찬 것은 한동훈 본인이라며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직격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통증을 감수하더라도 당을 약화시키는 인물은 솎아내겠다며 이번 제명을 개혁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명 직후 친한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김재섭 등 비한계 의원들이 속한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로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여의도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보수 한동훈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주류의회 인사들을 쳐내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무려 대선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이후 지도부는 철저히 윤어게인이라는 구호아래 꾸려졌습니다. 지난 5일에는 구독자 1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고성국이 입당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성국은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위주의 흐름 속에서 한동훈과 소장파들의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사들을 어떻게든 꺾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파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명 이후 처음 열린 비공개 총회에서는 양측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으로 서로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에 이어 친한파 인사인 김종혁 당협위원장도 제명 처리됐습니다. 양측 모두 세력이 만만치 않아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두고 갈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네 가죽은 안 벗기냐? 네 손 피칠갑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그럼에도 압승했습니다. 선거 구도 자체가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정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파 갈등까지 겹친다면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쪼개졌습니다. 오늘은 누가 다음 세대인가를 두고 진보가 둘로 갈라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세대의 주인공들은 왕좌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연 사람들은 그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 또 다른 변수를 만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청래는 61.7%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정청래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과 가까웠습니다. 모두가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시작은 1인 1표제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2월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도입 안건을 정식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적 중앙위원 과반 확보에 실패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현주, 한준호, 황명선 최고위원 등은 1인 1표제 도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비롯한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의제를 두고도 이재명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온 정청래 대표는 결국 돌발 행동을 합니다. 1월 22일 정청래 대표는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30분 뒤 조국 대표는 사실상 합당 제안을 수용하는 뉘앙스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던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충북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당원 간 의견도 많이 갈립니다. 결국 반발이 계속돼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서며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청래는 왜 이 시점에 합당 제안을 했을까요? 그리고 조국은 어떻게 계속 살아남아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바로 민주당 친문 세력이 조국을 진정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재명은 영순위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앞으로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라는 넘어야 할 거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노의 적자, 삼선 서울시장, 노무현의 비서관이었던 이들은 각자의 비극으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 비어버린 왕좌를 이재명이 낚아챕니다.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전국구 정치인이 된 계기는 경기도지사 당선입니다. 이때 가평과 연천, 포천 등에 널린 불법 계곡 설치물을 한 번에 정리해 더욱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경쟁자는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얻은 인기도는 이재명을 바로 유력 대권 주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큰 의혹도 있었는데요. 바로 해경군 김씨 의혹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해경군 김씨 사건이 김혜경이 맞다는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혜경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친문과 친명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계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계정에 해경군 김씨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해경군 김씨. 해경군 김씨가 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다.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다. 주로 문재인과 그 주변인들을 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며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파급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악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9월 민주당 당대표가 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집중수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 대북 송금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가 139표, 부 138표로 부결 처리됐으나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가 149표, 부 136표로 뒤집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110명, 찬성 입장을 밝힌 군소정당 의원 8명, 무소속 의원 2명이었기에 민주당에서만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입니다. 이후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지만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천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 444일 만입니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은 이미 한덕수와 이상민 재판에서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위헌적 계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에 이어 내란 수괴에 대한 1심까지 선고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 다음 날인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을 벌이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2025년 4월 4일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논의한 김용현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리셋 코리아, 윤어게인,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이 각종 시위에서 윤어게인이라고 쓰인 팻말을 사용하면서 용어가 확산됐고 친윤 세력, 12.3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윤어게인을 확실하게 쳐내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힘을 빌려 당권을 차지했습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그리고 윤석열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내세웠지만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탄핵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은 딱히 중도층 유권자를 설득하거나 반성의 뜻을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이탈해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며 창당했던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의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면서 제1야당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 여론도 악화됩니다. 2019년 4월에 등록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심판 국민청원에는 무려 183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참패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효과는 없었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이름을 바꾼 국민의힘이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문재인 정부의 자멸 덕분이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틀어 말하는 임대차 3법으로 일으킨 부동산 시장 혼란, 조국 사태로 촉발된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입당에 당권을 차지하면서 국민의힘은 기사회생합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봤을 때 박근혜 탄핵 이후 정권 재탈환까지 국민의힘은 중도층 확장, 쇄신 등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중심 지지층만 지켜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정권을 다시 차지한 국민의힘에게 또다시 위기가 왔지만 이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겨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가 4달 남았지만 중도층 유권자 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윤어게인을 중심으로 한
극단 지지자 지키기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전국 당시 박사모를 필두로 한 극단주의 우파단체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며 탄핵 반대 집회, 석방 집회 등을 했습니다. 사실 태극기 부대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만큼의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전광훈, 소년보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때도 시위를 주도했지만 이들이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며 전국을 직접적으로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어게인 세력은 다릅니다. 전한길, 그라운드C, 고성국 같은 유튜버들은 정치인들보다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들이 국민의힘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재확산되며 젊은 층까지 윤어게인 부정선거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치 인플루언서입니다. 그걸 넘어 정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은 장동혁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도와달라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힘 지도부에서 영화같이 한번 봐주면 안 됩니까? 윤석열 지지자들도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이면 돌아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도 노골적으로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합니다. 중도층 확장에 나서는 건 어려우니 지금의 지지층이라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앞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계엄을 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한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과 윤어게인 세력에 휘둘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나온 상황.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현재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을 결정했고 후보군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 새 당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과 구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임종석, 안민석과 같은 다선 의원들이 컷오프되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공천돼 이후 모두 당선됐습니다. 특히 당시 비이재명계의 대표 주자였던 박용진은 절대로 출마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박용진은 의정활동 하위 10%를 통보받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결국 30% 감점을 안고 강북 을 지역구에서 정봉주와 맞붙어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봉주가 과거 목발경품 발언 등이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박용진을 재공천해야 하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조수진을 내세워 박용진과 2인 경선을 실시합니다. 조수진은 여성 후보라 25% 가산점을 받고 박용진은 또다시 30% 감점 상태로 맞붙어 박용진은 또 패배합니다. 여기서 조수진 역시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이번에는 한민수를 공천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민주계열 정당에서만 4선을 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거나 홍영표, 서른 의원이 탈당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홍영표는 심지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의 면전에 대고 남의 가죽 벗기다 당신 손도 피칠갑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유리한 지형이었지만 갈등이 워낙 심해 총선에서 패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이재명이 패배할 시 다시금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무려 175석을 따냅니다. 민주화 이후 제1야당이 원내의석 단독 과반을 확보한 최초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영향력은 더욱 막대해집니다. 다시 시계를 2026년 1월 22일로 돌려봅시다.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은 본인이 만든 거대 여당 출신입니다. 이제는 길고 길었던 친문과 친명의 싸움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문계에는 아직 거물이 한 명 남아있습니다. 조국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정청래는 이재명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민주당을 접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친문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은 외부인입니다. 필요에 의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 이후까지 맡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조국은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 전략을 내세워 비례대표만으로 13석을 차지했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감옥에 갔다 와도 조국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가장 최근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조국은 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국의 존재는 분명히 친명계에 위협적입니다. 최근 친문 친명 양측의 서로에 대한 견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국은 코스피 5천 과실,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한다면 정치 실패, 검찰개혁 정부화는 제2의 검찰청법 같은 발언을 쏟아내며 이재명 정부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입니다. 친명 의원들은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논란 속에서도 출범시키며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는 정청래가 빠졌습니다. 출범식에서 한 당원이 정청래를 제명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를 제명하라! 지지자들도 잔뜩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은 정청래, 이성윤, 최민희를 연달아 강퇴시켰습니다. 더욱 강성이 돼버린 이재명 지지층을 지칭하는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지방선거가 3달 남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조국이 이번 선거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느냐입니다. 앞으로 있을 조국과 이재명의 대결은 이번 지방선거가 기점이 될 것입니다.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현재 비춰지는 것처럼 나쁘지 않을 수도, 지금의 갈등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진보 진영은 양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을 완전히 접수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이 세력을 굳힐지, 과거의 영광을 다시 가져오려는 문재인 키즈들이 역전을 이뤄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